국가 흥망사를 쓰는 게 저의 오랜 목표였는데 이걸 한번 써볼까 뭐 초고도 많이 만들었는데 만들면은 갑자기 이게 이제 총균세라는 책이 나와가지고 저를 기를 죽여가지고 다시 써야 되겠다. 또 이제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유발 하라리는 사람이 뭐 비키스토리니까 그러다 차일피일 이제 못하고 있는데 근데 이번에 이 강의를 준비하려다가 보면서 새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게 이번에 제가 챗 GPT를 써서 하게 됐는데 이건 제가 이제 그 미국 이 하원 의장 방에 있는 링컨에 결국 이제 우리가 시대를 어떻게 만날 거냐 내가 똑같은 사실을 보고도 뭐 진보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보수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시대를 어떻게 만날 것인가 라고 보면 근데 제가 좀 느낀 거는 자수성가한 분이 잘 안 바뀌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산업화에도 성공하고 민주화에도 성공을 했는데 세상은 빠른 속도로 변하는데 사실 이미 산업화의 성과는 이미 경제가 앞을 내다볼 수 없고 민주화의 성과는 전 세계 갈등 국가 2위를 달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국가의 위기는 뭐 저출생 고령화나 특히 남북이 지난 70년간 전쟁 없이 왔는데 과연 이게 우리가 전쟁이 없는 한반도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위협적 상황이 놓이게 되고 있는 거. 또 하나는 전반적으로 이 기회가 없어지게 되면서 분노 사회가 오고 있죠. 분노 사회가 이게 SNS랑 마주치게 되면서 거의 이제 위험 사회로 서서히 분열 사회로 한국 사회가 치닫고 있는데 그런데 이걸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은 대한민국이 암기하는 대한민국으로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시대를 새로 만나고 새로 창조해야 되는 질문하는 대한민국 질문하는 대한민국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질문을 잘하는 게 중요한 문제.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걸까라고 보면은 이 스핑크스인데 수수께끼를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야 이제 네 발로 가다가 두 발로 가다가 세 발로 가는 게 뭐냐 이게 맞추면 사는 거고 못 맞추면 죽는 건데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처음엔 네 발로 기다가 그 다음에는 두 발로 걷다가 마지막에 지팡이로 세 발로 걷는다라고 맞춰요. 아마 우리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이 디지털 혁명과 AI 혁명은 제가 요새 챗GPT나 이걸 쓰면서 느끼는 거는 전혀 다른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여기서 아마 GPT를 쓸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 AI 혁명에 성공한 나라 없는 나라는 산업혁명과 이후와 그 비교할 수 없는 국면에 처하게 될 거다. 두 번째로는 기후위기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우리의 삶을 압박하고 올 거다. 그다음 세 번째는 미중 간의 이 경쟁의 파고는 앞으로 한 30년간 점점 더 가파르게 우리의 운명을 옥죄어오고 오게 될 거다. 네 번째는 인류 사회에 없었던 일인데 수명 100세 시대 인간이 나오게 되면 120세 인간이 저 지금 60살이면은 특별한 질병과 사고를 겪지 않는다는 120살까지 산다는 게 현대 의학이 입증하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제가 70살에 정년을 하고 나면 50살을 뭘 해서 먹고 살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여태까지 갖고 있는 의료보험이나 연금체제나 복지체제를 전반적으로 이거를 바꿔놓지 않으면 살아갈 방법이 없을 거다. 기존의 시스템 자체가 다 붕괴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돈이 있는 사람은 인공지능하고 자기 인간의 육체와 결합을 하든지 뭐 줄기소표랑 해가지고 앞으로 400년은 사는 아마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앞으로 몇백 년은 사는 세상이 올지도 모른다. 그럼 여기 앞에 이 놓인 과제를 우리가 인간을 어떻게 딛고 넘어가야 될 건가. 결국 문명사적인 전환점을 가져오게 되는 이런 시기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또 국가적으로 보게 되면은 경제는 현재로 봐서는 선진국인데 그 행복은 아주 후진국이죠. 그래서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우리나라의 OECD하고 국가부채하고 기업부채하고 개인부채하고 비교하니까 여기 노란색이 한국이고 빨간색이 이제 OECD입니다. 그러면 기업부채하고 특히 가계부채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한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이 무슨 국가를 막 살림을 살았기 때문에 국가 부채가 저렇게 많은 건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현상이 생기는 것일까 라고 보면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집 문제나 교육 문제가 빚을 덜 지는 거죠. 우리는 애 키우는데도 전부 사교육비도 빚내서 가르치는 거고 집도 전부 빚내서 대출을 받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다음 OECD 국가하고 불평등을 비교해 보면은 한국도 절대 작은 나라가 아닌데 부의 불평등은 OECD를 훨씬 상회하고 있고 세대 불평등, 지역 불평등, 성별 불평등으로 봐서도 세계 5대 불평등 지수에서도 굉장히 높은 나라가 되고 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 내가 살기가 굉장히 어렵고 내가 부채가 많은 상황이고
불평등이 많으면 어떤 사회가 되냐면 분노 사회가 오는 거죠. 뭘 해도 화가 나는 거죠. 왜냐면 나한테 기회가 점점 없는 거니까. 아마 공정이라는 거에 정의라는 것에 그래 목말라 하는 이유도 이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또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한반도는 뭐냐면 이 지정학적인 부분에서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 그러니까 침략이에요. 여태까지 우리가 약 900회 정도의 침략을 받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건 10가지는 도표로 만들어줘. 그러니까 도표로 또 다 만들어줘. 제가 이거를 챗 GPT를 쓴 걸 계속 말씀드린 이유는 앞으로 우리는 질문하는 힘을 가지는 걸서 결국은 세상의 문명을 바꾸게 될 거다. 그래서 또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아는 국가 흥망이 아니고 이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지난 3000년간에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거나 세계적인 강대국이 되었거나 세계적인 문명국가가 된 이 세 개의 공통점이 뭐냐 이게. 공통점이 뭐냐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그중에 핵심적인 그다음 국가 흥망에 미치는 가장 결정적 요소가 뭐냐라고 첫 번째로는 정치적인 안정이 있어야만 그 나라가 흥하더라.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리더십이 있어야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 두 번째는 경제적인 번영이 없으면 결국 정치적도 불안정해지고 사회 통합도 안 되더라. 경제적인 번영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럼 경제적인 번영은 또 어디서 나오냐? 내가 또 물어보니까 교육과 지식, 과학과 기술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요소. 그럼 또 하나는 사회가 통합되어 있냐 통합되어 있지 않냐에 따라서 국가의 흥망이 좌우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번영과 사회적인 통합과 문화 이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한 문제냐? 그러면 하나는 혁신과 통합으로 나가는 지도자가 나오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거고 또 하나는 경제적인 번영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왜냐면 먹고 살 게 분명하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불안정해지는 거고 먹고 사는 게 불안정하게 되면 사회 통합이 없는 거니까 결국 경제적인 번영과 혁신과 통합의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는 게 제가 여태까지 알았던 지식을 다 버리고 이 챗 GPT를 한 일주일 동안 그야말로 이 질문에 질문을 거듭하니까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더라고요. 제 생각도 그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달료라는 학자가 세계적인 질서, 흥망의 사이클이 어떻게 됐냐 어떤 나라가 흥하고 많이 하나 보니까 제일 첫 번째가 강력한 지도자가 나오고 두 번째가 창의적인 사고를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수준 높은 교육을 하는 데서 이렇게 세상의 지도자들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은 9번, 10번, 10번은 생산성이 저하되고 부채가 늘어나고 경쟁력이 상실되고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부터 나라는 꼬꾸라지더라. 근데 결국 우리가 보면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죠. 부채가 늘어나고 있죠. 기술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죠.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은 아마 지금 여기에 와 있는지도 여기서 일로 향해 내려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특히 강력한 지도자와 창의력 사고는 우리를 굉장히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거라고 했어요. 또 하나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세계 흥망의 이 흐름도로 보면 또 어떻게 무엇이 선행지수냐. 왜냐하면 이 나라가 우리가 들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는데 그럼 이 나라가 흥망을 거듭하는 이 국가로 가는데 타임 테이블로 보게 되면 뭐가 제일 선행지수가 오게 되냐면 제일 먼저 선행지수가 오는 게 교육이 선행지수거든요. 교육의 선행지수가 오게 되면 그 다음에 뭐냐면 혁신기술이 따라오더래요. 혁신기술이 따라오게 되면 그 다음에 경쟁력이 높아져요. 경쟁력이 높아지게 되면 결국 군사력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마침에는 금융 중심지가 되고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면서 패권 국가로 진화하더래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저는 상당히 생각이 일치하는데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결국 생각의 힘으로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 교육이라는 건 생각의 힘과 떼려야 떼할 수가 없는데 그리스라는 나라가 왜 저게 세계적인 문명 국가가 됐을까? 거기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뭐냐면 이 정치학이라고 하는 것도 폴리틱스라고 하는 것이 자기 제자들과 수많은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도시의 사례를 연구하면서 인간과 사회의 조화, 원리를 찾아내려고 했던 게 폴리틱스라는 거예요. 정치학의 근원이라고. 근데 거기 보면 그리스에 보면은 당시 우리가 알았던 수많은 학문이 그리스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리스는 어디 나오냐면 우리가 그 터키 지방에 이오니아 식민지가 있었는데 이오니아 학파라는 사람에게서 대부분 우리가 히포크라테스나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출신들이죠. 결국 지식의 힘으로 결국은 세상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이 결국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 우리도 지금 현재 보면은 미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교육의 힘이라고 볼 수 있죠.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 지식의 힘이네. 그다음 또 이제 제가 물어봤죠. 이 폴 케네디의 세계 흥망사는 이제 군사비 지출 이런
이자 비용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국력은 경제력이 나고 경제력은 기술력에서 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20세기에 전무후무한 나라가 됐을까?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전기를 발명하니까 엘리베이터가 생긴 거 아니에요? 빌딩이라는 게 생긴 거고.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를 처음에 초대 주주가 뭐냐면 에디슨이라는 사람인데,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게 전설적인 회사는 우리가 세탁기, 냉장고 이게 만들어 본 게 1902년도에 선풍기, 1905년도에 토스트기, 1910년도에 전자레인지, 1917년도에 냉장고. 이게 뭐냐면 여성을 가사노동으로부터 해방되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거지. 포드라는 사람, 자동차를 만들게 되면서 직장과 주거가 분리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고, 록펠러라는 사람이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거, 카네기라는 사람이 철강, 빌 게이츠라는 사람,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 이 모든 게 이걸 미국이 왔기 때문에 미국이 이걸 끌고 갔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고. 그다음 또 하나는,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많은 역사책에서 세계 흥망사를 가장 일찍 정리한 사람이 이브 달든이라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세계 국가의 흥망의 요소가 뭐냐? 그러니까 이거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제일 재밌는 거는 아싸비아가 우리가 아싸라비아 여기서 나온 건지 아싸 이렇게 나온 건지는 모르는데, 이 아싸비아라고 하는 거는 집단 연대감과 결속력. 그래서 앞으로 제가 유튜브 저걸 아싸비아라고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뭐냐면 생활이 경건하고 먹을 게 적지만 오히려 체력이 튼튼하고, 그러니까 살찌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연대감이 강하고, 왜냐면 척박한 환경에 사니까. 그래서 도시를 노려보고 이제 도시에 가가 도시를 점령하고 나면 3대가 지나면 혁신 역량이 떨어지게 되면 다시 무너지게 되고, 이 아싸비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또 새로운 문명의 주인공이 등장하더라고요. 이 집단 연대감과 결속력 가장 중요한 거더라.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흥망의 원리로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 지도자의 역량, 경제적 번영, 그 다음에 기술의 역량, 뭐 이런 거를, 그 다음에 혁신 역량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근데 그럼 우리는 누구있냐? 우리한테 맞는 또 전략을 써야만 국가가 발전하는데, 이것도 챗 GPT한테 또 물어봤죠, 제가. 한국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인내와 끈기. 이렇게, 이게 강한 공동체 의식, 그러니까 높은 교육력.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은. 근데 강한 공동체 의식? 그 사례가 뭐지? 라고 하면 임진왜란 때 잘 견디고, 우리가 3.1 운동도 하고, 4.19도 하고, 87년 6월 항쟁도 하고, 촛불도 하고, 정말 위기에 강한 금목이 틀림없거든요. 근데 제가 또 챗 GPT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왜 한국 사람은 동업이 잘 안 될까? 왜 그러냐? 우리는 개인의 성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회적 시스템에 대해서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거예요. 타인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요. 그리고 그건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는 생각을 아직 많이 갖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가 보면은 6.25, 4.19, 87년 금모으기 촛불 이렇게 됐는데, 위기에 강한 건데 동업이 잘 안 되는 개인화, 이 두 가지를 특징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많이 이렇게 이건 많이 생각을, 한국인은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면, 한국 사회 여기까지 오게 동력이 뭘까라고 보면, 하나는 질투는 나의 힘 같아요. 옆집에 32평 아파트를 사면 나도 32평 땅 해야지. 이런 경쟁하고 거기서 성취와 동기부여를 받는 게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나의 재산은 자본주의고 너의 재산은 사회주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적인 가치를 중요시하지만 내 문제로 오게 되면은 굉장히 자의식이 강한 거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외국에서는 한 개인이나 이런 몇 사람이 사망하거나 이랬을 때 그냥 지나가는데, 우리는 도저히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공동체의 연대감도 강하지만 한 인간을 굉장히 높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효순이, 미순 이런 사건 같은 거 보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지는 게 이 공동체에 대한 열망과 개인에 대한 이 생명,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이런 걸 볼 수 있을 거라고. 이런 걸로 보면은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풀어가야 이 무너지는 이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을 건가. 이 무너지는 국민의 삶을 지키지 못하면 나라는 무너지는 거거든요. 정치의 존재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런데 여시지에서 계속 연구를 해봤어요. 유엔의 인간 개발 지수와 OECD의 삶의 질 지수와 이걸 전체적으로 다 하면 인간이 살아가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일자리, 소득, 주집, 보육, 교육, 건강, 노후연금. 그래서 한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기업은 매년 주주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연봉의 CEO 연봉이 왔다 갔다 해요.
손흥민 선수는 한 게임 하고 나도 평가가 돼요. 정치인은 뭘로 평가를 받죠? 그 사람의 정당? 그 사람이 말 잘하는 거? 잘생긴 거? 그게 나하고 사는 거 무슨 상관이 있는 거? 이제 정치인도 뭔가 지표로 대학 평가를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온 대학이 지금 여기에 맞추려고 애를 쓰잖아요. 정치인은 평가 기준표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뭐냐면 정치인의 평가 기준을 국민들의 사는 이 삶의 질로 평가하는 이 시대를 열지 않으면 국민들은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점점 더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회사를 하시는 분들은 사람을 못 구한다고 애를 먹고 있어요. 학생들은 취직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왜 이런 일이 생기냐라고 보면은 일본 사람들은 결혼하는데 4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결혼하는데 2억 8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전세 제도를 가지니까. 근데 전세 제도는 내가 직장을 갖지 않으면 전세 자금 대출을 안 해줍니다. 그럼 4천만 원짜리 아이가 4천만 원이 결혼하기 쉽겠어요? 2억 8천만 원이 결혼하기 쉽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집 사는데 26년이 걸려요. 그것도 월급을 다 모았을 때 26년이 걸리지 그걸 내가 생활비까지 하면 10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택 문제 때문에 집이 있어야 뭐 연애를 하고 집이 있어야 애를 낳고 할 거 아니에요? 이 집 문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집 문제는 국가가 예산을 투입하면 되는 문제고 교육도 그렇고 의료도 노후연금은 이건 국가 책임제의 시대가 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한 개인이 도저히 이걸 극복할 방법이 없다고 봐요. 이 길을 열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는 이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집값에요. 도시는 60%가 땅값이고 지방은 50%가 땅값이에요. 그러면 땅값을 줄여야 되잖아요. 땅값이 줄여야 뭐 아파트 값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땅이 어디 있냐? 대학교에 땅이 있잖아요. 왜 연세대학교는 뭐냐면 30만 평의 땅인데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는 30층을 짓고 왜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건물은 5층짜리 건물이에요? 만약에 그 대학교에다가 30층짜리를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벤처기업이 들어가고 뭐 집도 있고 이러면 좋지 않아요? 왜 연세대학교는 연세우유 맨 뒤에 학교 뒤에 거기 기숙사가 있냐고. 이게 스탠퍼드 대학은 93%가 교내에 삽니다. MIT 92%가 교내에 있습니다. 뭔가 우리도 이 도심의 캠퍼스를 카이스트하고 충남대 합치면 이게 100만 평인데 이런데 우리가 사학연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높이 짓고 우리가 부경대학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기숙사를 15층짜리 아파트를 지어서 연합기숙사를 쓰고 있거든요. 그럼 청년 주택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땅값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생각을 우리가 달리 해야 되는데 그냥 집만 있으면 안 되고 Today is knowledge, tomorrow is business. 지식이 있어야 비즈니스가 기술이 탄생한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이런 대학 같은 걸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네요. 두 번째는 애 키우는데 많은 이게 저희도 부부싸움에 많은 이유가 애가 오늘 어린이집에 누가 데려가지? 나 출근해야 되는데 당신이 그러니까 나중에 누가 찾아? 애가 지금 누가 일찍 찾는 문제가 부부싸움의 큰 문제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건물은 애들이 9시에 학교 8시 반에 와가지고 오후 3시면 다 비잖아요. 초등학교가 몇천 평씩 되잖아요. 왜 초등학교 건물은 3층짜리 건물이어야 되죠? 그 초등학교를 지하를 파가지고 수영장을 만들면 동네 주민도 쓰고 오후 3시 지나면 애들도 쓰고 동네 주민도 쓰고 이럴 수 있어요. 이 경우가 뭐냐면 성동구청이 말인 그 성동구청 사례인데 이거는 복합화한 게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이러면은 모든 초등학교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초등학교는 아이들이 걸어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동네 커뮤니티이자 3층짜리 짓지 말고 7, 8층짜리를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일하는 워크스테이션도 만들고 거기에 어린이집도 만들고 유아집도 만들면 그 자체가 초등학교가 가장 강력한 커뮤니티의 본산이 되는 거 아니야. 땅값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서서히 일본에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네덜란드의 한 작은 도시인데 인구 3만 5천 명인데 식품 하나로만 70조, 66조 원 정도 하는 그런 도시죠. 여기 이 대학에 가보니까 Today is knowledge, tomorrow is business 이렇게 돼 있더라. 세계적인 농과 대학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했던 거죠. 아이들의 일자리 문제하고 집 문제하고 교육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식을 한번 대학 도시라는 걸 한번 통해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초등학교를 복합화하는 것을 한번 도전해 보면 어떨까. 또 하나는 이 기술력과 교육의 문제인데 결국 교육이 제일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한 학교에 30명이면은 25명이 자고 있죠. 선생님이 아무런 제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막대한 우리는 그 교육비를 넣고 있죠. 아이들은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이 약 15%가 약간 정신적으로 뭐냐면 방황하는 상태가 있죠. 매년 수만 명의 아이들이 학교를 탈출해서 학교 밖의 아이들이 되고 있어. 선생님도 학생도 부모도 모두 불행한 상황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디지털 혁명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초중고등학교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되냐, 미국은 416시간 초중고등학교 마치면 소프트웨어나 AI 공부를 하는데 우리는 한국은 51시간밖에 공부를 안 합니다. 점점 더 기술 격차가 생기고 있어요.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이게 어떤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일자리가 필요한 건 소프트웨어 인력이 필요한데 소프트웨어 인력을 공부를 했어야 소프트웨어 인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게 안 생기니까 네이버나 이런 데서 소프트웨어 인력을 아예 그냥 다 데려가 보니까 중소기업에서는 소프트웨어 인력을 구할 방법이 없고 학생들은 취직이 안 된다. 왜냐하면 시대에 맞는 교육을 안 해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분당에 가서 조사해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건 이런 거예요. 분당이 그런 대한민국 교육 도시의 가장 앞선 도시인데 초등학교 전체에 정보화 교사가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중학교가 이게 중학교가 학교가 3,200건데 학교당 평균 정보화 교사가 0.3명이에요. 0.7명. 그러니까 실제로 사회가 필요로 한 교육은 아이들이 못 받고 지금 초중고등학교를 지나면서 디지털 혁명을 하고 있고 AI 시대를 맞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한 사람이 교사가 되지 않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깥에 나가면 억대 연봉을 받으니까, 대졸자도. 그러니까 이건 일론 머스크가 재단을 만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를 코딩하는 거를 미국 전역에 퍼뜨리고 있어요. 저는 이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뭔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한테는 미래가 없는 거죠. 이 캠페인을 저는 아주 대대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질문하는 인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암기하는 인간인데 질문하는 인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입시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수능 시험을 전면적으로 저는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왜 1년에 이걸 한 번 봐야 되죠? 이제 AI가 문제은행을 만들어서 SAT 시험처럼 자기가 언제든지 보고 싶을 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1년에 몇 번 봐가지고 평균 봐가지고 제일 평균 점수를 내든지 제일 높은 점수 중에 2개를 내든지, 이런 과목 자체를 이제 이 수능 문제를 때려 부수지, 이런 걸 우리가 고치지 않으면 이 불행의 늪은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또 하나는 디지털 시대는 협동하는 인간을 만들으라고 하는데, 협동하는 인간은 결국 어디서 탄생하는가라고 제가 챗GPT에 여러 가지 사례를 찾아보면 프로젝트 수업을 같이 하든지 아니면 체육 시간이 제일 낫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체육 시간이 없거든요. 우리가 뭐 축구나 이런 걸 같이 해야, 농구를 같이 하면서 야 나한테 패스해, 뭐 너 절로 차,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국 협동하는 인간이 탄생하게 되는데, 체육 시간을 다시 아이들한테 돌려주는 이 교육 운동을 해야 된다. 왜 미국의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가장 수요일 오후에는 다 체육을 한다는 거죠, 아이들은. 초등학교는 대부분 체육 시간이고 야외 수업이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대학교 일하는데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고등학교 마친 친구가 미국 대학 가면은 처음에 수학 이런 데 천재가 온 줄 알죠. 근데 2학년, 3학년 되면 졸업이 쉽지 않아요, 공과대학 졸업이.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육 문제가 중요하다가 아니고 국가 흥망의 원리도 바로 그렇고, 한 인간이 자기 자식을 낳았는데 나보다 나은 인생을 사는 과정을 봐도 그렇고, 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다. 특히 저는 이 IT 교육에 대해서는 이거를 전 대대적인 캠페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챗GPT도 또 물어봤죠, 제가. 학교 체육 활동이 협력하는 인간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논문을 가지고 그걸 데이터로 만들어봐라 라고 하니까 사회적 기술, 협력, 이 정도 높아진다는 게 또 논문으로 나온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결국 기술인데, 이 반도체 같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나마 우리가 대접받고 사는 건데, 그럼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1년에 한국이 R&D를 30조를 씁니다. 삼성전자가 25조를 씁니다.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런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주로 가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1300개의 도전 과제를 만들어서 전무후무한 미국이 됐다면 우리는 어떤 R&D에 한번 집중적으로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 저는 도시화라고 봐요. 앞으로 점점 더 집이 달라지고 있죠. 우리 집이, 스마트홈이 달라지고 있죠. 그리고 도시 자체는 앞으로 약 20억 명 이상이 앞으로 도시로 나오게 됩니다. 20억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인구가 5천만이면은 이 5천만 한 게 40개가 생긴다는 거 말하는 거예요. 거대한 도시화가 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는 전문가는 아닌데 제가 쭉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한미 FTA를 넘어섰는데 현재 미중 간의 이 패권 기술 전쟁을 참 눈여겨보면 중국이 허락하지 않는 게 뭘까? 통신시장을 개방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금융시장을 개방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 데이터를 개방하지 않았어요. 그런 흐름으로 가만히 보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세상에서 한미 FTA를 대체하면 어떤 미국과의 한미 동맹을 가야 우리가 길이 열릴까라고 보면은 하나는 AI 격차를 줄이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삼성 반도체가 오게 된 과정을 보게 되면 스탠퍼드 출신에 있었던 진대 장관하고 황창규 그 사람들을 데려왔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미국 유학생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MIT에 1조를 넣는 AI 연구소를 만들었는데 저는 한국의 상당한 우수한 인력을 미국의 AI 이걸 공동 연구를 하지 않으면 빠른 속도로 진화가 안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AI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될 거라고. 이 문제에 관련해서 두 번째로는 통신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모든 게 인터넷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일론 머스크가 전쟁을 하잖아요. 위성을 보내서.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전부 저궤도 위성을 깔아주겠다고 섬이 8,000개나 그랬어요. 만약에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람들이 SK텔레콤, KT텔레콤에 접속을 안 하고 미국의 이 위성에 접속, 통신 위성에 접속해서 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는. 아마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이거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5G, 6G를 깔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깔고 있거든요. 노 대통령 때 3G를 깔았기 때문에 게임 산업이 됐던 거거든요. 김대중 대통령 때 통신망이 가장 전 세계 빨리 됐기 때문에 IT 테스트 베드 국가가 됐는데 이거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궤도 위성이라는 게 우리가 일론 머스크가 깐 거하고 아마존하고 원앱이 깔아놓은 거 어떻게 해줘? 그러면 저는 한미 동맹이 한번 FTA를 다 하면은 이 저궤도 위성하고 한국의 5G하고 6G가 결합되어지는 동맹을 만드는 게 나는 하나의 방법일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에너지 문제인데 우리 독일이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의 학교였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 천연가스가 독일에 공급이 안 되니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어요. 에너지를 어디서 만들죠? 자, 지난 정부에서는 원자력을 하면은 문제가 됐고 이 정부는 신재생을 하면 전부 사기꾼처럼 되면은 어디서 전기를 만들냐? 전기를 어디서 만드느냐가 핵심의 문제인데 이게 무슨 전남의 해상 풍력을 하든지 아니면 뭔가 이게 SMR을 하든지 뭔가 결론을 내야 이게 앞으로 나가게 될 텐데 만약에 대만의 유사 상황이 되면 중동에서 에너지가 68%가 들어오는데 여기가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아무 일이요. 이 문제는 우리는 뭘로 이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이건 제가 여러 차례부터 주장하는 건데 왜 2008년이 생기고 나서 젊은이들은 비트코인에 주목하게 됐을까? 그리고 AI라는 거와 블록체인의 양대 기술이 결국 세계를 움직여 나가게 될 텐데 왜 미국은 비트코인을 점차 ETF 상품을 만들고 이제 모건 스탠리 이제 금융 증권사까지 다 투자를 이제 연금에서도 미국 연금에서도 투자를 하죠. 근데 우리는 한국에서 계좌도 못 만들게 하죠. 지금 공무원들은 재산 신고할 때 문제를 삼고 있죠. 아예 증권회사는 투자를 못하게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젊은이들은 수백만 명이 지금 코인을 사들이고 있죠. 왜 미국이 점점 이렇게 하게 될까? 혹시 스탠퍼드 대학이나 17살, 16살, 18살에 졸업한 영재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게 아니고 이미 대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미국의 국가안보국에 가서 페이팔하고 공동 작업을 해서 이미 뭐냐면 코인이 테러 자금인지 어디서 오는지를 전부 분석해낼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미국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지만 미국의 하원 의장이 얘기한 걸 보세요. 앞으로 이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것을 늘려나갈 거 이것은 미국의 달러를 미국의 채권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죠. 다들 이렇게 얘기하죠. 에이, 그 코인이 뭐라고, 에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 어느 순간 미국이 코인하고 달러를 뭐냐면 교환해주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저건 기축통화예요. 금보다 훨씬 강한 거, 이건 많은 거예요, 이거는. 물론 그거는 이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의 철학에 위반되는 거죠. 위반되는 거지만, 여기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중국과 미국의 기축통화 전쟁에 이 비트코인은 가상자산은 영향을 미칠까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미친다면 어디에 미칠까요를 한번 자세히 한번 검색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이 이렇게 뭐냐면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데 이렇게 국내 시장을 꽁꽁 갖고 있다가 저는 굉장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가게 됐냐면 그 페트로 달러 체제가 미국이 그거를 무너져도 새로운 길이 있다고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기계와 기계끼리 데이터를 주고받는 시대가 오면 얘한테 얘 데이터를 주고받은 것을 무슨 값으로 처리할 거예요? 너 2달러? 1원 50전?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화폐 단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결국 디지털 화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하나는 제가 새로운 자본주의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건 이건데 점점 더 일자리는 줄어들고 일거리는 늘어납니다. 그런데 금융 노래방에 가서 우리가 노래를 하면 작사, 작곡, 가수 모두한테 과금 체계가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몇 년 전부터 얘기한 건 그럼 내가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려놨는데 이게 100만 명이 보면 나한테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몇 년 전에 미국 청문회에서 페이스북 창업자하고 미국 국회의원하고 논쟁을 합니다. 이렇게 미국 국회의원이 물어봐요. 아니 페이스북에 우리들이 나는 매일 거기다가 글을 올리고 사진도 올리고 이러는데 나는 돈을 하나도 못 버는데 왜 당신은 돈을 버냐? 라고 하니까 페이스북 창업자리. 근데 의원님은 돈을 안 내잖아요. 우리 광고 수입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답변을 하는 논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인스타그램도 유튜브도 조회수 이상이 올라오게 되면 돈을 받죠. 이제는 컴퓨팅 파워 때문에 뭐냐면 이 과금 체제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야 우리가 모든 활동했던 기록들이 돈으로 나한테 뭐냐면 환산될 수 있는 그 사이가 오지 않는 한 우리는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길을 나는 서둘러야 된다고 봐요. 더 무서운 거는 이제 인스타그램이든 페이스북이든 전부 다 달러로 결제하려고 그래요. 원화로 결제 요새 서서히 안 하죠. 달러로 결제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원화의 주인은 어디에 있을 건가를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세계 질서는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냉정하게 변하고 있다. 그 다음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인데 미국이 무서운 나라예요. 2차 세계대전 뒤에는 영국을 사우디에 가가지고서 먼저 가가지고 석유를 확보하면서 끝냈죠. 그 다음에는 80년대는 일본을 무너뜨렸죠. 플라자 합의로. 그 다음에 90년대는 소련을 무너뜨렸죠. 중국을 끌어들이면서. 2000년대 지금 중국과의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요새 미국의 저는 전략을 보면서 굉장히 치밀한 전략을 갖고 세계 전략을 짜나간다는 거 저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이 상황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근데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이길 건가 바이든이 이길 건가 막 분석을 하는데 어떤 미국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트럼프하고 바이든 똑같아요. 한국 대하는 거.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북한 핵시설에 대해서 선제적인 공격을 할 건가 말 건가는 이제 미국 내 회의를 할 때 이 남한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은 큰 피해를 입는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물어보냐면 한국에 인류에게 없어서 안 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한테 인류에게 없어서 안 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우리에게 왜 필요한 나라예요? 이걸 챗GPT만은 찾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 분명한 기회가 오는 거는 앞으로 아시아의 시대가 오는 건 틀림없어요. 원천적인 기술과 힘은 미국이 갖고 있지만은 시장은 아시아일 수밖에 없어요. 인도가 10억 명이고 중국이 10억 명이고 방글라데시 10억 명이고 여기 아시아에 40억 명이 사니까. 제가 싱가포르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싱가포르는 외국인의 인구가 37% 정도 됩니다. 외국인 중에 약 9%가 하우스메이드를 하거나 이런 사람이 나머지는 고소득 직종자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고소득 직종자는 대부분 금융기관이나 다국적 기업이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아시아 다국적 기업의 아태본부가 총 7,000개가 있는데 싱가포르 4,200개, 홍콩 1,300개, 한국 93개. 이게 우리가 싱가포르보다 훨씬 나라가 좋잖아요. 밤에도 안전하고 노래방도 있고 날씨도 덜 덥고 일로 와오면 우리가 이 길이 열리는 거죠. 그 여기는 제주도보다 작잖아요. 싱가포르. 이게 500만 원 사는데 7만 달러에 살잖아요. 이 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냐? 세계적인 R&D 센터를 유치하는 걸 핵심 전략으로 했어요. R&D 센터는 기술 개발도 하지만 결국은 M&A 본부이기도 합니다. 이걸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이 두 가지 전략이 되는데 한국이 요새 매력도가 높잖아요. 이때 이 기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근데 그 세금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또 하나는 한국에서 이민자도 중요하지만은 유럽에 가면은 내가 프랑스나 독일이나 가면 내가 영어로 TV를 봐야지. 내가 불란서로 봐야지. 독일어로 봐야지. 다 자막 서비스가 되죠. 우리도 그 자막 서비스를 만약 KBS, MBC, SBS 다 하면은 아마 한국 사람이 가장 빠른 속도로 아마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드라마를 워낙 열심히 보니까. 그리고 자꾸 문법 위주로 공부를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저는 빠른 속도로 퍼져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영어 과외비도 엄청 줄일 거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 생각해 제가 지식을 한번 또 생각해 보면은 이것도 여시제 때 연구를 했던 건데 제가 챗GPT에 다시 물어봤어요.
왜 북유럽에 이 노르웨이, 스위스, 뭐 이게 덴마크 이런데 어떻게 이게 세계적인 기업이 나올까? 어떻게 보면 도시국가 비슷한 나라에서 어떻게 세계적인 국가가 나올까 보니까 이 노벨상하고 관련이 있는데 노벨상 수상자가 스웨덴 20명, 핀란드 10명, 노르웨이 8명, 덴마크 12명인데 이 사람들이 노벨상을 수상자가 그 학교에 있다 보니까 연구자금 증가율이 이렇게 늘어나고 되고 창업용 증가율이 이렇게 늘어나고 연구개발 투자율이 이렇게 늘어나더래. 이게 하나의 지식과 기술의 플랫폼인 거예요. 노벨상이라는 게. 그리고 노벨상을 받으려면 이공계는 대부분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대학의 세계적인 대학에 스위스 쭈리히 공대나 이런 데 와가지고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박사 과정이 있을 때 세계적인 학자랑 이미 만나게 되는 거고 또 이 사람이 노벨상을 받게 되면 100만 달러를 받으면 40만 달러는 도네이션을 해야 되고 나머지는 몇 달을 돌면서 렉처를 해야 돼요. 이게 지식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는 기여가 돼요.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도 보면은 주니어 노벨상 같은 걸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식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 정도의 역량이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 지도자가 나와야 되고 하는데 이 현재 제가 보는 그냥 인류사의 그러니까 그냥 관찰로 보면은 현재 29년도 32년도 대공황 직전 정도의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지표로 봐도 그래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정치적으로 나타나는 세계적인 현상을 보게 되면 유럽의 극우 정당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평등을 먹고 SNS가 결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항상 뭐냐면 새로운 미디어는 새로운 권력의 출현을 가져옵니다. 그때 뭐냐면 라디오가 등장했을 때 그때 누가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 하나는 라디오의 노변 정담을 했거든 프랭클린 로즈벨트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마 이쪽 길을 선택하든지 이쪽 길을 선택하든지 우리는 인류의 선택하는 길을 가게 될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현재 우리 토양은 국민의 삶의 토양은 점점 더 나빠지게 돼 있어요. 우리 현재 한국도 보면은 주식 투자를 전부 미국 주식을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한국 기업에 돈이 안 간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 뭐냐면 일본의 금리가 2%니까 동경 가서 아파트 엄청 사잖아요 지금. 지금 싱가포르에 2만 5천 명이가 살고 있잖아요. 이미 국가의 부가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있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걸 만들어낼 거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도전 과제이죠. 그래서 아사비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만들고 새로운 길을 열어갈 건가가 아마 한국 사회의 분수령을 이루는 이 몇 년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가 과거에 그 대학교에 강의했던 건 제가 많이 적고 대부분을 챗 GPT에 내가 물어봐서 강의안을 만들었다는 것. 여러분도 우리도 앞으로 질문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 질문을 해서 우리의 현재의 문제를 넘어가는 길을 한번 같이 찾으면 조금 더 좋은 세상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